미국 증시의 가장 가까운 곳부터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는 시간, 권동우의 마켓 A to G 시작합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권동우 부장과 함께합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증시가 좀 제동이 좀 걸렸습니다. 네. 1월에 사실 정말 강력한 그 랠리를 봤다가 2월에 좀 제동이 걸리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찾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얘기는 이제 물가에 대한 부담감이 다시 한번 시작됐다라는 점일 것 같아요. 지난주에 CPI, PPI 이런 결과들이 시장의 예상치를 계속 좀 상회하면서 시장에 부담감을 좀 주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기대했던 건 물가는 올해 계속해서 떨어진다였잖아요. 네. 이게 좀 제동이 걸릴 만한 분명히 이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가를 다시 좀 봐야 될지 아니면 계속 원래 기대감을 유지해도 될지 이 부분이 가장 좀 궁금하거든요. 네, 지난주 화요일에 CPI 발표한 다음에 네. 시장 변동성이 커서 투자자분들이 많이 불안해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작년처럼 주가가 다시 폭락하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들이 많으셨을 텐데 네.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 FOMC 때 언급한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거는 분명히 여전히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어디에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될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데이터를 보시면요. 1월 CPI가 예상치를 상회를 했잖아요. 근데 그렇죠.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주택과 이제 에너지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선행 데이터가 이미 3분기 정도 때 꺾였어요. 근데 그 선행 데이터가 반영이 되는 게 거의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있다가 반영이 되거든요. 그걸 감안을 하면 대략적으로 다음번에 발표되는 CPI나 네. 다다음번에 발표되는 CPI에서는 그래도 물가의 영향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에너지 관련된 부분은 유가가 지금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예. 1월 달에는 안타깝게도 박스권에서 상승을 했어요. 그쵸. 네, 그래가지고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았는데 지금 조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2월 달에 조금 떨어진 부분은 3월 달에 발표되는 2월 CPI에 반영이 될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에너지도 물가에서 그렇게까지 막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네. 특히 이번에는 CPI 구성 항목 비중이 조금 변경됐잖아요. 그쵸. 그래서 예측하기가 힘들었는데 그래도 6.2 예상했는데 6.4 정도 나왔으면 그래도 그냥 선방했다? 그 정도 그냥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네. 아까 말씀하셨던 CPI, PPI 지난주에 발표된 모든 데이터들이 사실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거 지금 금리를 지금 더 올리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불안해하면서 네. 최종 금리 레벨이 5.5%까지 지금 올라간 상태입니다. 실제로 일부 연준 인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네, 예. 사실은 예전부터 했죠. 예전에 6% 얘기도 했었고, 그렇군요. 5.5% 이상도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 지난주에 나와서 이제 더 올려야 된다라고 굉장히 강경 발언을 했죠. 그게 더 크게 들렸군요, 그러면. 그렇죠. 예. 1월 달에도 같은 얘기를 했을 때는 무시했고, 아. 요번에는 시장에서 조금 더 받아들인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이제 6월 달에는 사실은 5.25가 더 확률이 높았어요. 그런데 지금 지난주부터 바뀐 건데 5.25에서 5.5% 그 레인지가 지금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시장의 불안감이 많이 커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먼저 전제하셨던 건 파월 의장의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발언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얘기를 해주면서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죠. 이번에 물가 가중치 부분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불안감이 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나름대로 선전했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계시고요. 지금 당장 2월 CPI도 중요하지만 3월, 4월로 갈 때 계속해서 좀 떨어질 수 있을지 이 여부가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아직까지는 주가가 지수가 급락하는 그런 상황까지는 나오지 않는 그런 분위기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공은 또 연준에 돌아갔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 시장의 어떤 우려가 확대되는 것처럼 시중금리, 국채금리가 네.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10년물 국채금리는 많은 분들이 3.8%까지 올라갔다 체크를 많이 하십니다만 단기물은 조금 놓치고 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단기물이 더 많이 올랐다면서요? 네, 단기물도 오르고 장기물도 다 올랐습니다. 그렇죠. 네, 많이 올랐는데 기준금리를 아무래도 가장 잘 반영하는 2년물 국채금리가 예. 많이 올라서 지금 작년 최고점 10월 최고점까지 올랐어요. 그러네요. 그런데 작년 10월을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일본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영국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막 0.75%씩 올리는데 어디에서 멈출지 모르겠어 거의 공포감이 극에 달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랬네요. 그런 네. 상황, 그 부분까지 이번에 지금 올라온 겁니다. 네. 그런데 저는 그때와는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때는 앞이 안 보였는데 지금은 네. 앞이 보이잖아요. 뭐 다만 5월에 끝날지 뭐 6월에 금리 인상이 끝날지 이제 그 정도의 지금 차이이지 뭐 지난 10월처럼 뭐 어디 뭐 나라에서 문제가 생겨서 뭐 국채 시장이 뭐 무너질 가능성이 있고 뭐 시스템 위기가 오고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던 시기와 보이던 시기. 그러니까 그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금리 인상이 이제 거의 끝나간다라고 느껴지는 시기고요. 지금은 그때는 전혀 그런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분명히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반응과 심리도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그래도 뭐 25bp, 50bp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올 봄 혹은 상반기 안에는 좀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잘 버티고 있는 그런 흐름인 것 같은데요. 제가 어떻게 맞게 해석을 했는지 최근에 시장이 좀 잘 버티고 있는 이유 어떤 부분에서 찾고 계십니까? 네, 뭐 말씀 정리 잘 해주셨고 그 뭐 주가가 이제 FOMC 이후에 지금 상승과 하락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하나 조금 고무적인 건 나스닥 기준으로 그 파월이 이제 FOMC 때 디스인플레이션 발언을 했잖아요. 예. 그때 올랐던 부분은 지금 그 아래를 뚫고 내려가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예. 이제 자료를 갖고 왔는데 제가 빨간색으로 네모를 이렇게 쳐놨잖아요. 네. 네, 저 부분을 지금 하회를 하진 않아요. 내려가려고 하다가 올라가고 내려가려고 하다가 지금 올라가는 전날이 그러면 디스인플레이션 발언이 나왔던 날인가요? 네, 디스인플레이션 네, 그렇군요. FOMC 날입니다. 예, FOMC 날 네, 저 레벨을 뚫고 만약에 내려갔으면 시장에서 이제 실망 매물부터 다 나오고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석해보고 할 텐데 그러네요. 저 레벨을 지금 뚫지는 않고 있어요. 결국에 시장에서는 네.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빠르게 내려올 수 있겠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아직 살아있다는 의미로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절묘하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몇몇 기업에서 지금 실적 발표를 지난주에 했었는데 굉장히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예. 근데 작년에 뭐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실적이 잘 나오잖아요. 그러면 장 초반에 올랐다가 결국에 장 막판 가서 다 내려오고 마이너스로 끝나거나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많았죠. 근데 뭐 저는 이제 실시간으로 미국 그 주식을 기업 이제 실적을. 투자를 직접 이제 하다 보니까 네. 그 금요일 날 이제 계속 깨 있었거든요. 네. 근데 안 무너지더라고요. 아. 한번 그 장 초반에 올랐는데 그거를 그 패턴을 계속 유지하면서 추세를 계속 유지해 가고 결국에는 이제 종가가 이제 높게 끝나서 확실히 작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라는 그렇군요. 거를 느꼈고 예. 이게 제가 2주 전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적자를 보고 있지만 성장을 빨리 하고 있고 굉장히 고성장하는 산업 내에서 1등, 2등 하는 기업들 네. 이런 기업들의 실적도 잘 나왔고 주가 퍼포먼스도 좋았습니다. 확실히 기대감과 시장의 어떤 그 기대치 자체가 좀 달라졌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색깔도 네. 좀 바뀐 것 같고요. 네네. 그런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좀 있었을까요? 지난주에 실적 발표를 한 주요 기업 3개를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트레이드 데스크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떤 회사냐면 광고주가 네. 타겟 광고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회사예요. 저희가 뭐 구글이나 뭐 페이스북 이런 데에다가 저희가 그냥 개인으로 직접 광고를 실을 수도 있는데 예. 누구한테 위탁을 맡길 수도 있거든요. 그 위탁해서 이제 뭐 뉴욕타임즈에도 해주고 CNN에도 해주고 이런 그냥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런데 그 경기 침체로 사실은 올해 광고 시장이 디지털 광고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을 거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뭐 메타 플랫폼주도 주가가 엄청 빠졌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막상 보니까 경기 침체가 안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노랜딩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실적도 잘 나왔는데 컨센서스도 지금 좋게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너무 안 좋게 본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수요일 날 실적 발표를 했는데 주가가 33%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 차트를 보시면 네. 2020년 코로나 수준 이전 수준까지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부근까지 내려왔다가 박스권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반등하는 지금 상황인데 그러네요. 아직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나 있기는 하고 다만 이 회사가 앞으로 그 경기 침체가 없고
그리고 조금 더 실적이 호조를 보이게 되면 아마 퍼포먼스가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기업은 드래프트 킹즈라는 회사인데요. 네. 우리나라로 치면 스포츠 토토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네, 미국에서는 스포츠 베팅이 합법화가 되는 추세입니다. 50개 주 중에서 전체 주가 다 합법화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한 3개, 5개 정도 주만 합법화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그 온라인으로 그 저기 스포츠 베팅을 지금 팔고 있는 예. 그 스포츠 베팅 그 티켓을 이제 팔고 있는 건데 네. 최근에 이제 슈퍼볼 결승전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일요일에 있었는데 그 슈퍼볼 경기에 맞춰서 미국에서 가장 다운로드가 많이 된 앱이 드래프트 킹즈예요. 그렇군요. 엄청 베팅을 했던 거죠, 사람들이. 예. 네. 근데 이 시장이 지금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요. 그래서 그래요? 막 별의별 막 업체들이 막 난립해 있거든요. 같이 성장을 하다 보니까 같이 막 들어오나 봐요. 네, 이게 딱 사실 저희가 느낌이 바로 오잖아요. 네네. 스포츠 토토를 국가에서 관리를 안 하고 만약에 사설 민간에 업체에서 준다. 민간에 주면 아마 난리 날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약간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마케팅비를 거의 매출의 한 70%, 75% 이렇게 쓰고 있어요. 돈을 많이 쓰는 거. 엄청 쓰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마 좀 경쟁사 통폐합되면서 시장이 정리가 조만간 될 것 같고 이때까지 만약에 살아남게 된다면 아마 수혜를 좀 많이 보지 않을까 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지난주 금요일에 실적 발표 후에 15% 상승을 했습니다. 예. 장기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내려왔어요. 네. 근데 트레이드 데스크는 아까는 그 코로나 수준까지 안 내려왔는데 드래프트 킹즈는 좀 내려왔던 게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반신반의한 것 같아요. 돈도 네. 너무 못 벌고 너무 많이 쓰고 경쟁도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그런 분위기로 이제 거의 2020년 코로나 수준까지 내려왔는데 뭐 이제 지금 상승을 시작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서 봤던 종목이랑 장기 차트도 비슷하게 생겼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앞서서 세 가지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마지막 종목이 또 하나 있을까요? 네,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에어비앤비라는 종목입니다. 네. 에어비앤비는 계속 그 적자를 보고 있다가 2008년 이래 사상 첫 연간 순이익 기준으로 흑자가 났어요. 네, 연간으로 예. 흑자가 난 게 처음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번에 가이던스도 굉장히 좋게 줬는데 그 컨코를 들어보니까 그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 특수가 강했어요. 그러니까 여행이 딱 시작되니까 유럽부터 갔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쵸. 예. 그런데 올해는 중국인들의 여행이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아직까지는 제가 이제 태국, 뭐 일본, 한국이 이제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가는 그 여행국인데 네. 그 데이터들을 살펴보면 아직까지 막 유의미하게 엄청나게 막 빠르게 지금 성장은 못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단체 관광이 좀 막혀 있다,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아마 2023년과 2024년 정도 돼서 그것도 한 2년 동안 2019년 수준까지는 돌아올 것 같아요. 네. 근데 2019년에 중국인 아웃바운드, 중국에서 외국 나가는 관광객이 몇 명이었냐면 1.78억 명 정도 됐습니다. 예. 근데 이게 감이 안 오실 텐데 우리나라는 인구가 5천만 명 중에서 2,500만 명이 해외를 나가요. 예. 50%. 예. 네, 그 중복으로 나간 사람 다 포함해가지고. 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15억 명 인구에 1.8억 명 정도 나가니까 이제 10% 조금 이제 넘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그게 2019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 기준으로만 돌아와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가고 그리고 워낙 지금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의 비중이 전 국민 대비해가지고 비중이 낮기 때문에 앞으로 좀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하면서 에어비앤비가 이제 다시 각광을 받고 있고 예. 이번에 또 턴어라운드를 처음으로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더더욱 지금 되게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에 13% 지금 상승한 상황입니다. 장기 차트를 보시면 에어비앤비는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마이너스 60% 정도 하락을 지금 한 상황이기는 한데 네. 뭐 이 업체 역시 박스권을 계속 작년에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상승을 한 시작입니다. 상승을 시작한 상황이고요. 제가 뭐 이 세 가지 기업을 예시로 들기는 했는데 예. 사실 뭐 이런 기업들 외에도 뭐 고금리나 경기 침체 상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에 대해서 아마 주식시장이 앞으로도 계속 높은 가치를 부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세 종목의 장기 차트, 주가 장기 차트가 굉장히 유사하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의구심이 좀 컸던 그런 종목들이고요. 어떻게 보면 성장주 영역에서 좀 봐야 되는 그런 종목들인데 올해는 좀 달라질 것이다라는 기대감만으로도 이렇게 주가가 불을 뿜을 수 있다는 건 분명히 시장의 색깔이 조금은 달라졌다라고 파악할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이러한 그런 투자 전략을 계속 이어가면서 우리가 좀 이런 성장주를 계속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주의해야 되는 건지 앞으로의 투자 전략을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뭐 저는 뭐 이런 주식들이 분명히 단기적으로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그렇군요. 네. 모든 투자자분들의 시계열이 다 다릅니다. 뭐 어떤 분들은 뭐 일주일, 한 달, 뭐 3개월, 6개월, 뭐 1년, 뭐 몇 년 이렇게 보시는데 정말 장기적으로 보면 모르겠지만 조금 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한번 상승을 좀 더 크게 한 다음에 박스권에 갇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넷이라는 예. 스타 애널리스트, 작년에 이제 가장 각광을 받았던 애널리스트가 보고서를 발간을 했는데 네. 이렇게 금리를 빠르고 높게 올리면 어디선가는 지금 문제가 터진다는 거예요. 문제가 터져야 이제 지금 이 상황이 지금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100년 차트를 갖고 왔습니다. 100년이요. 네, 오. 100년 동안 어떻게 해서든 뭐 어떤 국가에서 어떤 이벤트든 터져야지 이 고금리와 이런 경기 침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끝난다.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뭐 성장주 뭐 다 좋기는 한데 저희가 아직까지 경기 침체도 올지 안 올지 지금 확실치 않고 그렇죠. 사실상 저는 왔다고 지금 와서 지금 진행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는 네네. 하지만 지금 그런 지금 상황이고 금리도 어디까지 올릴지 대략적으로는 보이지만 아직 확실치는 않고 맞습니다. 이러다 보니 아무래도 좀 가장 각광받고 있는 애널리스트의 말을 저희가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심은 해야 되고 다만 저희가 100년 그 계획을 세워갖고 지금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네, 조금 더 단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저는 3월 FOMC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3월 FOMC 때 이번에 또 점도표가 공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진짜 금리를 6월까지 올리나? 혹시 전에 끝내나? 혹시 더 올리는 거 아니야?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을 그날 아마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3월 FOMC 전후로 전략을 좀 달리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거와 관련해서는 제가 FOMC 전후로 출연을 할 거니까 그때 다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매크로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하드랜딩인지 노랜딩인지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투자자분들은 더 구분하기 어려워진 그런 상황인데요. 그때 이렇게 권호구 부장님이 그때그때 출연하셔서 또 3월 FOMC 전후로 전략을 준비해 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화요일 이 격주에 한 번씩 진행되는 권동우의 A2G 많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권동우 부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